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다녔음에도 중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참 여러 가지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중국은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중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간 것은 총회, 지난번 제가 총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 소속 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북한을 가는 프로그램에 속해가지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갈 데가 많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고 정말 역사 탐방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 곳은 여기가 중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렇게 성이라고 그러고 이쪽 지역은 이제 자치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군데 자치구가 있고 나머지는 성과 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14억 489만이라 14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인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14억 8천만 정도 되고 중국은 14억 400만 정도 해서 근데 중국이 이제 그 대만 중앙통신을 보니까 중국 출산율이 우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거기 그들이 잡은 통계인데 중국 출산율이 0.7명이라고 그래서 0.7명에서 0.9명 그래서 한국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30년 있으면은 아이가 안 나면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는 요번에 제가 간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 지역을 다녀왔는데 북한과 같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요 지역을 흑룡강성, 길림성, 요동성, 요녕성 이렇게 해서 요 세 지역을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 지역이 바로 옛날에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던 그 지역이랍니다. 만주.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기도 했어요. 간도, 북간도라고 하는 옛날에 책도 있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간도, 만주 지역. 다시 말하면 발해가 나타났던 지역이고 발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대조영이 713년에 발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중국과 같이 겨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의 국토는 남한의 39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92%가 한족, 그러니까 중국 전통적인 한족이고 나머지 8%가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소수민족 중에 이제 우리 한민족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족이 바로 족의 조선족,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렇게 해서 세 곳을 말하는데 이번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요게 하얼빈 하얼빈이라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 북한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얼빈에 도착을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한이고
연변 조족 자치주라고 해서 거기 가면은 한국 조선족 언어를 쓰고 글씨도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얼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고속철도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바이산, 요 자리가 바로 백두산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이 장백산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 지역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요 지역에 가니까 요거는 북한, 요거는 중국, 요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 3국이 접해 있는 국경까지 백두산에서 백산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샘물 가운데 백산수가 있죠. 백산수. 백두산에서 나오는 수를 백산수라고 그러는데 거기 백산시가 있고 여기 백두산을 갔다가 여기 자치주까지 가서 다녀왔습니다. 백두산을 이제 한국의 영산이라 근데 여기서는 장백산, 장바이산이라고 그러는데 장백산이라고 해서 요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백두산을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백두산 올라가는 과정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번에 서쪽에 있는 길로 올라갔는데 이 서쪽에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가는데 계단이 1400계단, 1420계단이 있어요. 1420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다들 이제 그날 몸살을 했습니다. 네, 그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산 밑에까지는 이제 버스가 고속버스 우리 차 타는 중간에 가다 세우고 거기서 이제 사륜구동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밑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네, 그날 아침에 한 30명 우리가 제일 첫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해발이 2470m, 해발 2477m인데 여기는 조금 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서파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가 천지가 보이죠. 여기 천지라는 글씨가 있고 요 글씨 뒤에 나와 있는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백두산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막 가득 차가지고 눈이 있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 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요 끝쪽 여기 보이는 여기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를 관측하고 있고 요거는 천지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서파, 북파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세 군데로 올라간다는데 여기가 제일 힘들대요. 서파가 1420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제일 힘든 여정을 통해서 여기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이번에 가서 얼음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음만 보니까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무슨 뭐 조그만 연못 그렇게 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근데 백두산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백두산을 6월 중순에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얼기 시작해가지고 6월 중순에 이걸 풀려가지고 한 몇 개월, 4개월 정도 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9월 달이나 이제 그 열리는 시간에 6월 중순부터 한 10월 달까지 해서 한번 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백두산은 이제 백두산 요 물 관리는 북한에서 한답니다. 이전에는 보통 강은 그 사해에도 보면은 반을 딱 갈라가지고 어느 방이나 나라와 나라가 같이 있으면은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으면 반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백두산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요 지역 전체는 그러니까 강 자체를 북한 강이랍니다.
북한이 소유를 하고 북한에서는 백두산에다 유람선을 띄운답니다. 한여름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 못 내려가게 하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강은 못 내려가게 막아놓고 접촉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협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수영하고 이제 그거는 전부 다 북한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잘 가봤습니다. 백두산에 1420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느 한 90 할머니가 왔어요. 90 할머니가 오셨는데 딸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인력거꾼이 있어요. 이렇게 인력거꾼이 있어가지고 돈을 400위안을 주면은 한 10몇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위안을 주면은 올라가는데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앞으로 들고 내려가고 내려오는 데는 300위안.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려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싶다고 그랬나 보죠. 장백산 거기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서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온 가족이 있어서 보고 그 가족이 오히려 참 이게 참 좋다. 권사님도 가셔도 네, 그렇게 가서 쭉 둘러오고 있어서 참 딸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북한과 세 개의 나라가 접경되어 있는 방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백두산에서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니까 여기에 하얼빈에서 백두산 200도화까지는 고속 전철이 되어 있는데요. 고속 전철이 4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머니까. 근데 요번에 가서 느낀 게 중국이 잘 삽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요. 하얼빈시도 가보면은 우리나라 뭐 그 빌딩 숲 그런 거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길림성이나 이렇게 자치족까지 그런 데까지도 전부 다 중국의 철도는 고속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속철도를 타고 다니고 너무 넓으니까 고속철도를 타고 다니고 땅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깔고 정부에서 해주고 그리고 농토를 사면은 농사 그 토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온답니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면은 식량 문제가 제일 크니까 중국에서도 제일 먼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토를 산 사람 무조건 돈을 지불해서 생산량을 또 수확해주고 이거를 갖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전쟁을 위한 그런 것으로 아주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이전에 생각했던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방천시의 방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큰 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가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방천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중경이 보이는데 요 강이 바로 두만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백두산부터 이렇게 흐르는 이쪽 건 압록강이고 두만강은 백두산 바로 밑에서부터 동해로 흘러가는 그 강을 두만강이라고 하는데 그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북한 여기고 북한젤이고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기서 120km 가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차로 120km면 1시간이잖아. 1시간. 1시간 가면 블라디보스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갔던 중국인데 북한하고 러시아에서 철교를 만들었는데 이 철교를 굉장히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철교만 없으면 배를 이렇게 마음껏 여기 끝에가 바로 동해예요. 동해니까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이 철교를 자기들은 관리할 수가 없죠. 북한과 러시아 간에 세워진 철교니까 그 철교를 지나가지를 못해갖고 막 중국이 배가 아파서 자기들은 배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기가 요만 열리면은 배가 드나들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이제 중국이 아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요거예요 바로.
여기가 장백산, 백두산이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지금 이제 방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조금 나가면 여기가 동해예요, 동해.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망대에서 보는데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북한이고 그래서 세 집경지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 공안들이 많아가지고 공안들이 다 짐 검사하고 드론 띄우는 거 검사하고 막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검사하는데 몇 년 전에 갔던 분들은 여기서 그 방천에 들어가는 입문에서 잡혀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 그냥 왔대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잘 들어가서 여기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요 지역을 러시아, 중국, 조선 이런 변경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 지역 요까지 이렇게 지역이 여기가 이제 러시아, 여기는 중국, 그리고 여기는 요 지역은 이제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을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별로. 나무가 많이 없고 불을 다 불떼버려 가지고 별로 없고 그냥 풀만 있는데 파랗게 풀은 나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북한은 다른 데는 다 울창한데 여기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이 그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방천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은 731 부대. 중국에는 그러니까 중국 요번에 여기 731 부대를 가서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얼빈시 그러니까 하얼빈시에 있는데 그 일본인들이 731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시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일제가 명령을 하기를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세균을 만들어라. 세균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는 역사관인데 그 큰 부대에다가 마을이 엄청 넓어요. 아마 안양시 정도, 평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균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세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균전을 이루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그 패스트, 동상,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깥에 세워놓고 동상 얼마나 걸리는가를 이제 물을 뿌려갖고 이렇게 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통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걸 보면서 그걸 마루타라고 하죠. 통나무라고 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3,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신부의 배를 막 산채로 가르고 그런 아주 비인도적 잔인무도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마루타라고 하는 소설이 이전에 나왔어요. 정현웅 씨가 쓴 저도 그 소설을 보면서 막 분노를 느꼈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저는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일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자행을 했는데 그런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3,000명의 명단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비인도적 잔악행위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진들이 많은데 여기는 별로 찍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거 이시라고 하는 그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폭탄전 이렇게 세균전 여기서 이제 사람을 여기서 생체 해부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균을 집어넣고 얼마 만에 죽는가를 보고 콜레라균 주입해가지고 얼마 만에 죽는가 보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 강에다가 이거는 그려놓은 거예요. 강에다가 균을 살펴갖고서 콜레라균을 살펴서 얼마 만에 죽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상처가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데 아주 그냥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3,000명의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3,000명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김성서라고 써 있죠. 김성서라고 요거는 왕씨는 이거는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글이니까 한글로 이렇게 썼다고 구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는 거를 쭉 보고 이건 천인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정말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중국이 우리가 알다시피 시진핑 체제가 들었으면서 그 사람들도 또 자기들도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거기는 요동 땅, 거기 종북 삼성을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거.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이 자기네들이 동쪽 만주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보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 옆에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3.13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이시 장군은요, 이시 그 준장은 7.3일 부대에서 몇 년 동안, 한 6년 동안 사람을 죽여가면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생체 실험을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하고 러시아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중국을 이제 패전은 국가니까 다 같이 들어왔는데, 미국은 일본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생체 실험한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료를 모두 가져가는 대신에 거기를 이제 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다 폭파시키고, 근데 급하게 이제 폭파하고 나오는 바람에 자료가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자료를 모두 가져가고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이 시인은 70이 넘게까지 살면서 자기는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같이 들어왔는데, 러시아한테 붙잡힌 사람들은 다 총살당했어요. 다 회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다 죽고, 보통 25년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살한 사람도 많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생체 실험을 한 것이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약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들 하는 거에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불편한 현실인데, 그래서 미국이 그 7.3일 부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13 사건이라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즈음에 만주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만주에서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윤동주 선생의 사촌이었던 아마 당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학연 선생이라고, 그분이 거기를 주도하면서 민족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3.1절 날 난대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전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월 13일 날, 3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3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걸린 것이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총을 쏴가지고 19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죽었답니다.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13명이 바로 거기서 죽고 나머지는 이제 이송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이게 3.13 반일 의사릉. 이거도 없던 것인데 이제 우리 다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갖고 13명 이렇게 무덤을 조성해 놨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여기를 벌초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름들을 다 적혀 놓고, 이름들이 13명, 또 순국 지사들이죠. 여기는 철없는 우리 목사님 서 있고 3.13 반일 의사능 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생가를 갔습니다. 윤동주 사람들이 만주로 옮겨간 것이 보통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너무
일제가 그 고통을 심하게 주니까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어서 이렇게 만주로 갔는데 윤동주 그 시인의 그 가족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한꺼번에 전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면서 명동이라고 하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부락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마을을 한켠을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비를 만들고 나이가 어려서 젊은 시인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저항 시인. 사람들은 총을 갖고 싸우고 이렇게 칼을 들고 저항을 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시를 쓰면서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래서 윤동주 생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돌에다가 이렇게 시를 적어가지고 아주 한 20편 이상 되는 시를 적어서 그 지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념관, 시를 무기로 삼은 항일투사. 그래서 시를 쓰면서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나중에는 윤동주 시인에게도 콜레라 균을 주입해가지고 죽게 된다고 하는 이걸 만들어 놓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놓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이별을 리별이라고 해요. 윤동주 눈이 오다 물이 되는 날 잿빛 하늘에 또 뿌연 그리고 커다란 기관차는 왜 빽 울며 조그만 가슴은 울렁거린다. 리별이 너무 재빠르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자 하고 더운 손의 맛과 구슬 눈물이 마르기 전 기차는 꼬리를 산굽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가만히 음미하면 이제 그 당시 일본을 저항하는 그 시들을 그러니까 다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명동학교 옛 기념관인데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저항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왜 서시인가 하면은 보통 책을 쓰면은 책 맨 앞에 서문이라고 들어가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아니면 대강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윤동주는 자기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서실 그러니까 처음 서문을 쓰지 않고 서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그 동지사 대학에 가면은 동지사 대학 한켠에 윤동주가 있었다고 여기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윤동주가 태어난 곳은 여기고 여기서 살다가 이제 옮겨서 유학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동주의 조부 윤하연 선생이 지은 집인데 여기서 1917년에 윤동주가 태어나 가지고 이건 다 없어졌던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복원한 거예요. 사실은 1994년에 윤동주 생가를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마을을 복원했어요. 전체를 기념관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나라가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죠. 여기는 일송정 그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선구자가라는 노래를 만든 그 일송정 거기 나오는 노래 가운데 있는 그 원래 여기는 일송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예요. 정자. 여기 일송 한 개의 소나무의 정자인데 여기 가면은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송정 있을 때 그 나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나무가 하나 꼭 정자같이 생긴 나무가 있었대요. 나무가 쫙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이 여기는 이 일송정을 중심으로 해는 여기서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 원래 있던 나무를 거기다 대고 막 사격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잔악하게 해서 나무를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복원하면서 이거는 따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나무까지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거기 걸어서 여기 일송정 있는 그 정자에서 내려보는 요게 해란강입니다. 해란강. 여기 해란강. 해란강은 굽이굽이 흐른다면서 같이 선구자를 불렀어요. 같이 부르고 여기 쭉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그 남북통일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가지고 역사 공부를 한번 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있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오는 것을 브라디보스토크부터 쭉 오는 것을 알고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격한 그 사건이 일어난 이것을 하얼빈 역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복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넘는 그 국민이 있었는데 안중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중근.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아도 이토 히로부미 하나 저격할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그때 뭐 2천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안중근을 죽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얼빈 역 안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놨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안중근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1879년부터 1910년까지 그러니까 40세 정도, 30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천주교 교인인데 이제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아주 신앙이 너무 신실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의 부친 안태윤, 갑신정년에 연루되어 일가족을 거느리고 청계동으로 은거하였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조씨,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모 시자라고 그랬는데 이 시는 오를 시자입니다. 옳은 어머니의 옳은 자식. 그러니까 모전 자전 그런 말인데 대한매일신보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에 쓸 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창문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창문 안에 여기가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구현해 놨어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는 하도 넓은 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구현해가지고 여기서 저격을 했다. 근데 한 방 쏜 게 아니고 몇 방을 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완전히 사살까지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다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잡혀간 거죠. 그래서 요 바깥에 안에 있는 거리를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여기서 총을 쏘고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 그 모양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어머님 전 상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안중근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의 편지를 올렸다. 안중근이 순국한 후에 그의 모친은 온 식소를 거느리고 울라지보스토크, 브라디보스토크를 울라지보스토크라고 써놨어요. 울라지보스토크에 가서 두 손자 분도 준생과 정근, 공근 두 아들의 일가를 모두 애국의 길로 교육하였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분 같아요. 조씨라고 하는 분인데 어머니 전 상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은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천국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는 장차, 이건 이제 아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들의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옵시고 천주에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아주 카톨릭의 아주 탁월한 신자였습니다. 이상이 되어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이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들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웠겠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 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옵소서. 아들 도마올림. 이렇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일제 치하의 세상이니까 얼마나 보는 시각이 좀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 탁월한 시각과 같습니다.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반드시 감정의 괴로움이 없이 주님의 안배만을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여 자식의 교육에 힘쓰며 세상에 처하여 심신을 평안히 하고 후에 영원의 즐거움을 바랄 뿐이요. 내세의 삶을 얘기합니다. 장남 분도를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믿고 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특히 천주에 바치어 하나님께 바쳐서 후세의 신부가 되게 하시오. 많고 많은 말을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근데 어머니의 말이 이제 여기 보니까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죠. 대한매일신보에 나와 있는 어머니 그 기사입니다. 안중근의 모친 역시 독립운동에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다. 사형을 받은 아들에게 그녀는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아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그래서 매일신보는 시모시자라는 제목으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옳은 어머니의 옳은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 헌병들도 그 모친은 한국의 드문 인물이라고 탐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어머니 이 모습이 우리 옛날 어머니들 모습인데 참 대단한 기계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1909년 10월 31일 미조부치 검찰관은 우덕순, 조도순, 유동화 15명의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였다. 신문이 끝난 후 우덕순, 조덕순, 조도선, 유동화 등 8명에게 구류중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있고 조도선, 이렇게 유동화 이렇게 한 사람씩 있어서 이분들도 같이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 31세 1910년 3월 26일 날 어머님이 보내온 한복을 입고 한복을 보내주셨어요. 너 죽을 때 이거 입고 죽으라고
수위를 보내주고 장렬하게 순국했습니다. 31세였어요. 아이고, 나는 안중근보다 두 배를 더 살았는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그 필체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류승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 해갖고 글을 많이 썼대요. 불을 갈아서 갖다 주면은 근데 필체가 아주 너무 이게 전부 다 안중근 의사 필체입니다. 이게 아주 그리고 그 글들은 많이 있는데 글씨들이 아주 이렇게 하고서 손도장을 손가락 마디 하나 자른 이것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손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여행을 쭉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우연히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조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안중근 의사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전부 장로님들이고 대부분 다 3.1 운동 때는 1%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그 독립선서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만큼 그렇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나라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은 언제나 사명을 감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씨 부인, 조여사라고 불리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크게 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기계, 자기 아들을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죽으면 몰라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머니의 그 기계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신앙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무튼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또 그냥 이루어진 독립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통일이 요원한 상태에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또 북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 앞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이제 남아있지 않은 얼마의 이산 가족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길림성이나 연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